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처음으로 사죄의 뜻을 밝힌 사과문인 무라야마 다마를 작성한 무라야마 도미치 전 총리가 최근 100세 생일을 맞이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일본의 역대 총리 중 세 번째로 100세를 넘겼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나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유일한 전 총리다. 은퇴 후 그의 하루 일과는 일본의 보통 노인과 다를 바 없었다고 한다. 무라야마의 삶에서 엿볼 수 있는 장수 비결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장수 비결은 매일 아침 공원 산책. 무라야마의 아버지는 50세에 돌아가셨다. 무라야마 집안이 선천적인 장수 집안은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무라야마는 키 173cm로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년배들과 비교하면 꽤 큰 신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을 압도할 만한 체격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가 노년기에 꾸준히 실천한 것은 바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삶이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해 인근 공원을 빠르게 걸으며 산책을 즐긴다고 한다. 이후 NHK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과 구령에 맞춰 동네 노인들과 함께 라디오 체조를 한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공원에서 노인들과 2시간씩 교류한다고 한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아침 일과는 무라야마의 살 속에 깊숙이 뿌리내려 그가 잔병치레 없이 건강히 100세를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언론에 공개된 100세를 맞은 무라야마 전 총리의 현재 모습. 마이니치 신문 제공, 조선일보 사진. 두 번째, 무리하지 않고 자연체로 살았다. 아침 시간 이후에도 무라야마의 소박하지만 규칙적인 삶은 계속된다. 그는 일주일에 3회 정도 데이케어 센터를 다니며 건강을 검진받는다고 한다. 그는 오후 시간에도 가벼운 체조와 산책을 병행한다고 한다. 주기적으로 하체 운동을 하며 근육량이 너무 손실되지 않게끔 관리하는 것도 장수 비결 중 하나다. 소박한 삶 가운데서도 본인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무라야마는 TV로 수모 경기를 보는 것이 일상 속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무라야마가 종합해본 자신의 장수 비결은 바로 무리하지 않고 자연체로 사는 것이었다. 일본에서 자주 쓰는 용어인 자연체는 양발을 적당히 벌리고 자연스럽고 부담 없이 취하는 자세를 뜻한다. 무라야마가 욕심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을 추구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무라야마는 정치적 입장은 딱 한 줄만 밝혔다. 그는 일본이 언제까지나 평화로운 나라로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그는 100세라는 게 실감나지 않는다며 가족과 보내는 것을 행복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밝혔다. 80, 90 건강하려면 65, 75 잘 관리해야 한다. 뉴스를 보면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사회라는 단어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평균 수명과 평균 연령이 점점 늘어나는 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현상이다. 이에 나이가 들었어도 굳이 그걸 의식하지 않고 나름대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여러 가지 제안들이 등장하고 있다. 일본 사단법인 액티브 시니어 협회에서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인생 후반기를 보내기 위한 다양한 준비 방법들을 소개했다. 첫 번째, 마음 건강.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을 되돌아보면 바쁘게 일에 쫓기거나 자식을 키우느라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이에 활기찬 시니어 생활을 위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바로 마음을 건강히 재정비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료하고 허탈한 것이 아니라 여유롭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임을 확실하게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건강한 시니어 생활은 시작한다. 두 번째, 몸 건강. 마음을 다잡았으면 본격적으로 신체의 건강도 챙기는 것이 좋다. 굳이 어려운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가벼운 운동이나 외출만으로도 충분히 신체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
만약 은퇴 직후를 넘어서 8090대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로운 생활을 이어가기를 원한다면 6575세 사이의 10년을 특히 건강에 신경 쓰며 살아야 한다. 나이가 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이다. 셔터스톡. 세 번째, 자기관리. 나이가 든 이후에는 마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몸이 예전처럼 잘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유의한 자기관리가 중요하다. 시니어에 접어든 이후에는 면역력을 신경 쓰는 생활 패턴을 이어가는 것이 좋다. 음주를 절제하고 영양제를 충분히 섭취하며 매일 스스로 어떤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네 번째, 경험 공유. 노인을 일컬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만큼 살면서 얻은 노하우와 지식이 다른 연배의 사람들에 비해 풍부하다는 뜻이다. 나이가 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이다. 이때 자신의 경험만을 앞세워 이야기하기보다 상대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감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한다면 훨씬 활력 있는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다섯 번째, 센스. 앞의 모든 것들과 더불어 시니어 생활을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센스다. 나이가 들었어도 스스로를 어떻게 꾸미고 가꾸느냐에 따라 삶의 활력도가 달라진다. 이때 센스는 타고나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방치하기보다는 삶에서 어떤 작은 부분들이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지 찾아보고 이를 취미와 같이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 100세 장수노인 혈액 뽑아 분석해보니 건강검진 시 피 검사가 가장 기본적인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혈액이 질병 유무 등 건강 상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혈액은 체중의 78% 정도를 차지하며 약 6000km에 이르는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닌다. 각종 영양분 및 노폐물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흡수되고 배출된다. 혈액이 건강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장수한 사람들의 혈액 분석을 통해 공통적인 장수 비결을 파악할 수도 있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혈액 속 포도당 크레아티닌 요산 수치 낮아.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연구진은 64세부터 99세 사이에 건강검진을 받은 노인 4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혈액 샘플 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전체 참여자들 중 대다수는 여성이었으며 1224명은 100세 이상이었다. 연구진은 최대 35년간 이들을 추적 관찰했다. 두 번째, 교류에 대한 욕구. 메리노 교수는 100세 이상 장수한 노인들이 대체로 사교적인 성격이라고 분석했다. 가족 혹은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오래 살다 보면 자신보다 가족이나 친구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수의 가장 핵심 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의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열려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셔터스톡. 세 번째, 활력. 활력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 욕구이자 본인 스스로가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끼고 싶은 삶의 욕구다. 계속 살아가고 싶다는 욕구는 구체적 행동으로 드러난다. 98세까지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거나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카드 게임을 즐기는 행위 모두 활력에서 비롯된다. 네 번째, 헌신. 메리노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100세인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유능하다며 목표를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언급했다. 뚜렷한 목적 의식을 통해 장수를 이루어낸 나라로 가장 유명한 곳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의 이키가이 정신은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미국 보스턴에서 장수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뉴잉글랜드 100세인 연구 공동이사 스테이시 앤더슨은 이러한 이키가이 정신이 일본의 장수 문화를 만들어낸 핵심 요인이라고도 분석했다. 100세 시대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사회 현상이다. 전 세계의 건강한 100세인들을 분석해보면 그들에게 탄탄한 심리적 기반이 갖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페인 콤플루텐세 대학의 심리학 교수 마리아 돌로레스 메리노는 100세 이상 장수한 노인들의 심리적 공통점들을 분석했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5번째, 지적 동기부여. 건강한 100세인들에게서는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배우려는 모습이 나타나곤 한다. 배움을 통해 활동적인 마음을 유지하면 이는 곧 장수로도 이어진다. 메리노 교수는 사회 계층에 상관없이 많은 100세인들이 엄청난 도서 보유량을 자랑했다라고 말했다. 6번째, 통제력.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의 경우 자기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메리노 교수는 100세 넘게 살아온 사람들은 대체로 자주적이며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라고 설명했다. 고민 끝에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반복하면 자연스레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결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과정이 활발한 신체 활동으로도 이어지면서 자연스레 장수하는 삶이 만들어진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면 자신감과 함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셔터스톡. 7번째, 긍정적 성격. 긍정적 성격은 단순히 낙천적인 성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진은 장수하는 노인들이 가진 긍정적 성격에서 가장 핵심은 일상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긍정적인 성격은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건강 100세의 지름길은 마음 훈련하기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면 자신감과 함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8번째, 인지능력.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성은 바로 높은 인지능력이었다. 메리노 교수는 100세인들의 사고 능력과 추론 능력 등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메리노 교수는 많은 100세인들이 학문이나 직업 분야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라고 언급하며 배움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빠르고 민첩하게 대화에 임하고 기억력이 좋다라고 공통점을 분석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 동창들과 술 한잔한 후 집에 들어가는데 창문으로 아이들과 아내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엄마의 기타 반주에 맞춰 거실에서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현관에서 인기척이 나자 음악이 딱 그쳤다. 아버지가 귀가한 것이다. 아들 녀석이 아버지를 향해 이제 오셨어요 라며 꾸벅 인사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딸아이도 엄마와 아버지의 눈치를 보다가 곧 방으로 들어갔다.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던 아내도 곧장 부엌으로 가버린다. 말은 하지 않아도 아이들과 즐겁게 놀고 있는데 왜 일찍 와서 분위기를 깨냐는 눈치다.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며 자신이 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사실 아버지도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다. 그러나 대화를 하려고 하면 뒷걸음질부터 친다.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늘 엄하고 어려운 사람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어느 연구소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물었더니 잔소리 많은 사람,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사람, 휴일에 거실에서 TV만 보는 사람 등으로 답변이 나왔다. 문제는 또 있다. 아이들과 함께할 공통된 취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남은 인생 잘 보내려면 지금부터라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취미 한두 가지는 찾아봐야 한다. 어떤 취미를 갖는 것이 좋을까? 취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바로 능동적 취미와 수동적 취미다. 능동적 취미는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을 하며 자의적으로 여가를 즐기는 행위다. 예를 들면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등이 능동적 취미다. 여행을 가더라도 지도를 보고 가야 할 곳과 머무를 숙박업소를 찾고 일정을 짜는 것은 능동적 취미다. 반면 여행사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따라 관광하는 것은 수동적 취미다. 관광 중에 무언가 하고 싶어도 정해진 일정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가는 버스에서 기다리는 가이드의 눈총을 받기 쉽다. TV 시청도 대표적인 수동적 취미다. 남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취미다. 물론 TV 시청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습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TV 시청은 남이 만든 프로그램을 바라만 보는 수동적 취미 활동이다. 게티 이미지뱅크. 능동적 취미가 좋을까, 수동적 취미가 좋을까? 학자들은 일에 몰입했다가 그 몰입에서 벗어날 때 우리 몸에 좋은 엔도르핀이 나온다고 한다. 예를 들면 바이올린 주자가 1시간 가까이 연주해야 하는 협주곡을 오케스트라와 하모니를 잘 이루어 마쳤을 때 산악인이 암벽 등반을 마치고 무사히 평지에 두 발을 디뎠을 때 엔도르핀이 솟는 것이다. 심리학자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능동적 취미는 몰입하는 정도가 47%에 달한다. 반면 수동적 취미는 그 정도가 4%에 불과하다. 능동적 취미를 즐길 때 몰입하는 정도가 훨씬 크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기왕 취미 생활을 하려면 수동적 취미보다 능동적 취미가 더 바람직하다. 이 밖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새로운 사람과 교류하게 되고 동호회를 결성할 수도 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에 의하면 인간에게 소속감의 욕구가 있는데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는 소속감이 없어지며 자칫 정체성이 흔들리고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이럴 때 동호회를 통해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소속감의 욕구도 충족하게 된다. 특히 가족과 함께 취미를 즐기면 공통 관심사가 생겨 대화가 풍부해지고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다. 어떻게 자신이 원하는 취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먼저 종이에 원하는 바를 써본다.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남이 원하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남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느라 애를 썼는데 후반생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다음에 3가지 활동을 기준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취미를 찾아봐도 좋다. 첫째, 현재 흥미를 느끼고 있는 활동. 둘째, 과거에 하려고 했던 활동. 셋째, 앞으로 하려고 생각 중인 활동이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넘겨버리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모두 기록한다. 똑같은 활동이 반복돼도 괜찮다. 리스트를 작성했다면 이 중 몇 가지를 골라 활동을 시작한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좋다. 또 시한부 인생을 산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를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고민을 통해 자신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발견할 수 있다. 인생에서 달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새롭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먼저 목표를 정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좌절도 느끼겠지만 보람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 사람들은 흔히 직장에서 맺은 인간관계가 은퇴 후에도 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은퇴하면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는 모래성과 같아서 만남의 기회가 옅어지며 희미해지고 종국에는 끊어지기도 한다. 그제야 비로소 가족에게 눈을 돌리는데 가족은 가족대로 바쁘다. 아내는 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기 개발하느라 바쁘고 또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도 많다. 자식들은 어떤가? 그들도 바쁘다.
공부하느라 바쁘고 또 연애한다고 바쁘다. 그리고 언제 아버지가 저희 얘기에 귀를 기울여 준 적이 있던가. 매일 잔소리만 했지.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아이들은 아버지가 찾으면 뒷공무니부터 먼저 뺀다. 에이 고얀 녀석들. 그동안 아이들과 살가운 정을 나누지 못한 걸 후회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렇다고 아내처럼 동네에 마땅히 아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은퇴자가 눈을 돌리는 것이 그동안 뜸했던 동창회다. 동창들은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고 그들 또한 얘기를 나눌 상대가 필요해 처음에는 잘 어울린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가치관이나 관심사가 다름을 알게 되고 어느 때는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다툴 때도 있다. 지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면 그만 만남 자체에 회의가 든다. 결국 동창회에 나가는 빈도도 점차 줄어든다. 자,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이런 아버지끼리 모임을 결성하는 건 어떨까? 바로 인생학교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인생학교에 오니까 또래도 비슷하고 직장은 달라도 같은 관심사를 지닌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 푸념하는 것도 비슷하다.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또 어느 때는 폭소를 터뜨리며 맞장구를 친다. 강좌가 끝나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찻집이나 밥집을 찾는다. 그들과의 시간을 더 갖고 싶은 거다. 사실 인생 2막은 이처럼 만나면 만날수록 에너지를 느끼는 관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립한 학교가 벌써 10년이 되었다. 10년 이상을 사귀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관계가 있다. 이런 사람이라면 앞으로 10년이 흘러도 잘 모르긴 마찬가지다. 시간이 많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관계는 가능한 멀리하는 것이 좋다. 반면 한 번 만났을 뿐인데도 그의 인품이 어떤지 바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라면 나의 속마음도 얘기하고 싶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그의 의견을 묻고 싶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라면 진정으로 돕고 싶다. 앞으로 남은 시간에 가져가야 할 인간관계다. 이런 사람이 한둘만 있어도 후반생이 외롭지 않을 것이다. 인생학교가 언론에 알려지며 지역 여기저기서 문의하는 곳이 많다. 한 번은 지방 소도시 고등학교 동창 6명이 의기투합해서 연락이 왔다. 면면을 보니 대학에서 퇴직한 교수도 있고 고교 교장을 역임한 사람도 있고 은행지점장으로 퇴직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의욕은 있는데 학교를 결성하지는 못했다. 이 밖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 왜 그럴까? 무엇보다 공간을 구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제일 많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공간이 없는 건 아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규정이나 지역 이기주의로 공간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다못해 폐교가 계속 늘고 경로당조차 공동화되고 있는데 시니어들은 쓸 수가 없다. 벤처기업을 양성하기 위하여 2년간 공간을 빌려주거나 예술가들에게 한시적으로 작업 공간을 빌려주는 것처럼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간을 공공에서 대여해 주는 것은 어떨까? 실제로 어느 지자체에서 산하도시의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캠퍼스를 기획하고 있다. 진정으로 이 계획이 성사되기를 빈다. 그래서 은퇴를 두려워하기보다 은퇴가 기다려지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소망한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년 남자들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한다. 인생학교와 같은 커뮤니티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그런 불명예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 한국인이 치매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신체 활동 부족이라는 사실이 국내 대규모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5일 신경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최신호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김희진 교수 연구팀은 국민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2006년 시점에 치매 병력이 없었던 79만 4,448명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 이런 연관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관찰 기간에 총 6.2% 49,524명에서 치매가 발병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석 대상 인구 1,000명당 치매 발병률은 2006년 1.56명에서 2017년에는 6.94명으로 4.4배 급증했다. 연구팀은 한국인 치매 발병에 관여하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신체 활동 부족의 영향 8.1%이 가장 큰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당뇨병 4.2%, 고혈압이 0.9% 등의 순이었다. 알츠하이머 치매만 보면 역시 신체 활동 부족이 8.2%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도 당뇨병 4.0%였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치매에서는 세 번째 요인으로 고혈압이 아닌 우울증이 0.4%이 꼽혔다. 이런 연구 결과는 활발한 신체 활동이 인지 장애를 약화하고 치매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국내외의 여러 연구를 뒷받침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신체 활동이 제한적인 데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폐경기 호르몬 변화, 상대적으로 긴 기대 수명 등이 높은 치매 발병률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치매는 현재 마땅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게 최선이다. 특히 치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의 경우 증상의 진행 속도를 늦춰주는 치료 외에 증상의 진행을 멈추거나 증상을 호전시켜주는 치료법이 없어 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논문의 제일 저자인 인천 세종병원 신경과 황보송 전문의는 일주일에 3회 이상 1회에 30분 이상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는 등 평소 신체 활동을 꾸준히 늘리는 방향으로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있게 되면 이 병 걸릴 위험 아주 커집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TV를 보거나 운전하는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치매에 걸릴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 데이비드 라이클렌 교수팀은 13일 의학저널 미국 의학협회지에서 영국의 생의학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하루 10시간 이상인 경우 치매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라이클렌 교수는 앉아있는 행동의 횟수나 방식보다 하루 동안 총 앉아있는 시간이 치매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인들이 하루 평균 9.5시간을 앉아서 생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영국의 대규모 생의학 DB인 영국 바이오뱅크 중 10만 명 이상 성인의 움직임을 손목 착용형 가속도계로 일주일 동안 하루 24시간 측정한 데이터를 사용해 앉아서 생활하는 행동과 치매 위험 간 연관성을 분석했다. 먼저 연구 시작 시점에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60세 이상 49,841명의 측정값에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 하루 신체 활동을 앉아있는 행동과 수면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어 이들의 입원 환자 병원 기록과 사망 등록 데이터를 사용해 평균 6.7년 동안 치매 진단 여부를 추적 관찰 414건의 치매 양성 사례를 발견했다. 연구팀은 연령, 성별, 교육 수준, 만성질환, 유전, 인종민족 등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신체활동, 식단, 흡연 음주 등 생활방식 특성을 반영해 앉아있는 행동과 치매 위험의 연관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하루 앉아있는 시간 9.27시간을 기준으로 10시간 앉아있는 사람은 치매 위험비가 1.08, 12시간은 1.63, 15시간은 3.21로 급격히 높아졌다. 2002년당 조정된 치매 발생률은 9.27시간 그룹이 7.49, 10시간은 8.06, 12시간은 12.0, 15시간은 22.74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루 앉아있는 총 시간과 함께 한 번 앉아서
자세를 유지하는 평균 시간도 치매 발병 위험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앉아있는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치매 발병 위험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클렌 교수는 이 연구는 앉아있는 행동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치매 걸렸다면 자손들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전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소망 중 하나일 것이다. 장수하면서 건강도 유지하려면 사전에 예방에 초점을 둔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을 예방하려면 내게 가장 발생하기 쉬운 질환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다름 아닌 가족이다. 가족이 주로 앓는 병이 어떤지에 따라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관리해야 할 질병들이 달라진다. 가족력의 영향이 커 유의해야 할 질환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당뇨. 당뇨는 한국인의 만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다. 이는 당뇨가 대물림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모 둘 중 한 사람이 당뇨를 앓는 경우 자녀의 당뇨병 위험률은 714%이다. 부모가 50세 이전에 당뇨가 발병했다면 자녀는 14%, 부모가 50세 이후에 발병했다면 자녀는 7% 정도의 발병률을 보인다. 이때 부모가 둘 다 당뇨에 걸렸을 경우 자녀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50%로 크게 올라간다. 가족은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 원인도 함께 공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가족력에서 비롯된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낮으며 채소와 견과류를 다수 포함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아토피. 아토피 피부염은 환경적 요인이나 환자의 면역력 약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동시에 가족력의 영향도 크게 받는 질환이다. 부모 중 한 명이 아토피를 앓는다면 자녀에게 대물림될 확률은 50%이고 부모 둘 다 아토피를 앓고 있다면 자녀의 아토피 발병률은 75%까지 올라간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아직까지 확실한 예방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 질환으로 꾸준히 병원에 방문하며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매 역시 대물림되기 쉬운 질환이다.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다면 자녀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분당 서울대병원 김기웅 교수 연구팀은 한국을 비롯한 8개국 노인 1만 7천여 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어머니에게 치매 병력이 있는 경우 자식에게도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80%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어머니가 치매일 경우 건망증과 같은 작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방치하지 말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권고한다. 치매는 아직 구체적인 예방법은 없지만 조기에 진단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 초기에 치매 진행을 억제하는 약물을 복용하며 꾸준히 개발되는 더 나은 치료법을 적용하면 환자가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기간 또한 늘어날 수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